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딱 마치 오래 함께 쓴 접시의 가장자리에 금이 가는 소리 같았다. 그게 우리 모자 관계가 갈라지는 첫 울림이었다는 걸 나는 그날 저녁에야 알아챘다. 아들 민수는 서둘러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은 좀 바빠서. 그 말투가 묘하게 익숙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민수는 늘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어릴 적 시험지를 숨길 때도, 군대 휴가 앞, 복귀 전에 여자친구와 싸웠을 때도, 결혼을 앞두고 집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더 무거웠다. 민수가 나를 피하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끝은 자꾸 흐려졌고 휴대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렸다. 그리고 그는 항상 밖에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통화 좀 잠깐만요. 그 순간마다 그는 한 번도 내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 전 우연히 그의 가방에서 낯선 서류 봉투가 보였다. 아무 표시도 없는 갈색 봉투. 그러나 모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귀가 밝아지고 촉이 예민해지는 법이다. 그 봉투가 민수를 흔들고 있다는 걸 나는 느꼈다. 그래서 오늘 꺼내 물으려 했던 것이다. 민수야, 너 요즘 뭐 숨기는 거 있니? 내 질문에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엄마가 알면 더 걱정하실까봐. 그 말이 내 가슴을 더 서늘하게 했다. 나이 70이 넘어가면 이제 웬만한 걱정쯤은 버텨낼 줄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내 아들은 아직도 내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 여기는 모양이었다. 민수가 나간 뒤 나는 빈집을 한 바퀴 돌며 괜히 창문을 닫고 전등 스위치를 몇 번이나 눌러보았다. 집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어딘가 덜컥거렸다. 아마 그 딱 하는 작은 금 가는 소리를 들은 탓이겠지. 그날 밤 나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평생 해온 일처럼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겨울마다 내 장갑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으며 엄마 손이 더 따뜻해라고 웃던 아들. 처음 회사에 붙었다고 술 냄새 풍기며 내 방문을 벌컥 열고 울던 26살의 민수. 그리고 결혼 후 멀어져 버린 민수.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명절에도 제대로 웃지 못하던 민수. 나는 늘 그 아이가 안쓰러워서 보태줄 수 있는 건 다 보태주었고 내 노후 자금도 손댔다. 그게 어머니라는 이름의 숙명이니까.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내가 알던 그 민수가 아니었다. 멈칫, 머뭇, 흔들리는 눈동자. 그건 죄책감의 흔적이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나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다. 그러다 휴대전화가 부팅되며 켜진 화면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내일 어머님께 서류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드님과는 이미 합의된 내용입니다.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서류? 합의? 민수와 나에게? 손끝이 차가워지며 물컵을 쥐던 손이 덜덜 떨렸다. 잠깐 동안 내가 보고 있는 문장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민수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나 어떤 배신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저 짐작만 갈 뿐이었다. 내가 살던 이 집, 남편이 남기고 간 이 작은 재산, 그리고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내 등 뒤에서 조용히 거래되고 있다는 느낌.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나는 오래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 흐트러진 머리칼, 그리고 흔들리는 표정. 그러나 그 안에 아주 희미하지만 낯설지 않은 감정 하나가 비쳤다. 분노,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결심. 오늘 들은 딱 하는 금 가는 소리는 어쩌면 우리 관계의 깨짐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오래된 껍질이 갈라지는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아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던 것, 그 서류가 무엇인지 내일 그 정체를 마주하게 되겠지. 나는 천천히 등을 펴고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그래. 숨긴 게 있다면 나도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내일 그 서류가 도착하면 우리 모자의 인연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내 가슴까지 닿지 않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민수가 숨긴 서류가 내 손에 들어오는 날, 문을 열자 말끔히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서류 가방,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어딘가 냉정한 눈빛. 그가 곧장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아드님께 대신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민수는 오늘도 못 온다고 하더군요. 내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묻자 그는 공손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을 흐렸다. 그는 테이블에 봉투를 올려두고 설명을 시작했다. 나는 그의 말 하나하나를 놓칠까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듣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내 가슴을 그대로 꿰뚫었다. 따라서 아드님께서 어머님의 명의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가 진행 중이라 어머님 서명이 없으면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명예 변경? 부동산 매매? 그 말은 곧 민수가 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뜻이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남편과 함께 만든 그 집을, 그것도 내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두 손이 식탁 아래서 파르르 떨렸다. 민수가 그걸 원했다고요? 네, 이미 아드님과는 모든 조건이 합의된 상태입니다. 어머님 서명만 남았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명확했다. 마치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한 번에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민수가 요즘 나를 피해 다닌 것도, 며느리가 이상하리만큼 연락을 멀리하던 것도 어쩌면 이 계획을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겠지. 나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는 가볍지만 그 안에 적힌 문장은 내 손목을 꺾을 만큼 무거웠다. 동단독주택 매매 계약, 매도인 김어머니, 대리인 김민수 아들. 눈이 흐릿해지며 글자가 번져갔다. 남편과 함께 담장을 쌓고 마당에 감나무를 심고 매년 가을마다 감을 따던 그 집. 희로애락을 바닥에 새기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기억이 서류 한 장으로 팔려나가려 하고 있었다. 서류는 일주일 안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드님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은 정막으로 가득 찼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민수가, 정말 민수가 이 모든 걸 꾸민 걸까?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집을 팔겠다고?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이해할 수 없음이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돈이 급한 건가? 며느리와의 문제? 아니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한 민수의 욕망? 나는 텅 빈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들었다. 첫 돌사진, 국민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졸업식, 결혼식. 앨범 속 민수는 늘 해맑았다. 그 웃음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럴 리 없다. 아이는 거짓말을 배우기 전엔 막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은 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다. 민수의 서명. 익숙한 필체. 언젠가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들떠서 내게 보여주던 바로 그 손글씨였다. 그 서명이 이제는 나를 배신하는 도장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다. 민수. 손가락이 떨려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통화를 연결했다. 엄마 서류 받았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가벼웠다.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처럼 짧았고 피곤했다. 민수야,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엄마가 알면 반대할 거잖아. 이제 집은 우리한테 필요 없어. 엄마도 요양원 가면 더 편할 거고.
집은 팔아서 우리도 좀 숨통이 트여야 해. 요양원? 숨통? 우리? 그가 말하는 우리는 이제 나와 그가 아닌 민수와 그의 아내였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떨어져 내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탁. 어젯밤 들었던 딱 하는 금이 가는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울림. 민수야, 너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집을 파는 거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그는 대답했다. 거짓도 아니었고 꾸밈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명확한 현실이었다. 엄마,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사이의 금은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만큼 벌어졌다는 것을. 수화기 너머로 민수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더 듣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며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품격으로.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아들조차 짐작하지 못하는 반전의 실마리가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다. 민수의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천천히 깨어났다. 가늘고 약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 노년의 단단한 의지였다. 이 집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남편이 떠난 후 어떤 마음으로 이 마당을 쓸어왔는지, 세월의 풍파를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는지 민수는 모른다. 그 아이는 아직도 내가 여전히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판단이 옳다고, 그의 편의가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이른이 넘은 지금에서도 누구보다 냉정하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불을 켰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금고를 꺼냈다. 열쇠는 10수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아 쇠가 조금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했다. 딸깍. 금고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생전에 이건 혹시 몰라서 챙겨두는 거야라며 넣어둔 것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펼쳤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이 집의 소유권에 관한 오래된 문서였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글자들을 더듬었다. 김남편.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문자. 배우자 거주권 무기한 보장.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이 집을 팔기 위해선 내 동의가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가 꼭 필요했다. 즉, 내가 스스로 거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민수는 이 집을 절대 팔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랬구나.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남편은 생전에 말이 적었고 표현이 서툴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기 위한 장치를 남겨두고 갔던 것이다. 종이 위에 남편의 필체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의 손길이 그 순간만큼은 내 곁에 와서 등을 살며시 만지는 듯 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마워, 당신. 오랜만에 남편에게 말을 건네며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분노와 배신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아주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민수는 단순히 집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 중이었다. 그렇다면 며느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 며느리 지현. 한때는 나를 엄마라 부르며 다정하게 웃던 아이였지만 민수와 결혼한 뒤로 점점 마음의 거리를 두었다. 아마도 육아, 생활비, 미래 걱정, 그런 문제들이 쌓여서였겠지. 그러나 그 애가 설마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까지 함께 세웠을까? 의심이 가슴을 찔렀지만 확인 없이 감정만 앞세울 수는 없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연아, 내일 시간 좀 되니? 너랑 잠깐 이야기하고 싶구나.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네, 어머니. 내일 오후 괜찮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저릿해졌다.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예의만 남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일을 기다렸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 다음 날 나는 일부러 거실을 정돈하고 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지연이 도착하자 미소로 맞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아이의 얼굴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민수가 이걸 너와 상의했니? 지연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차가워진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너무 힘들어해서. 대출도 많고 아이 교육비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결정을 한 거구나. 내 말은 한없이 조용했지만 지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내가 화를 낼 줄 알았던 모양이다. 지연아, 나는 손바닥을 천천히 포개며 말했다. 나도 너희가 힘든 거 알아. 나도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젊은 부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야.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서류 중 한 장을 꺼내 지연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남편이 남긴 거야. 이 집은 내 거주가 보장돼 있어.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 집을 팔 수 없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문이 막히더니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며느라기야, 나는 이번 일을 단순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집을 팔겠다는 건 곧 나를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일이야. 그걸 너희가 아무 말 없이 결정했다는 게 정말 참 서운하구나. 지연의 눈가가 흔들렸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저는 민수가 너무 몰려 있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아이의 말은 흐려졌고 눈빛엔 후회가 스며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래, 너희 사정은 알겠다. 그러나 지연아, 이제부터는 나도 달라질 거야. 민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대응할 거야.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긴장이 동시에 비쳤다. 어머니 설마 민수에게.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진실을 전부 이야기할 거야. 지연의 손이 순간 공중에서 멈췄다. 마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슬슬 오래된 균열을 바로잡을 때가 왔지.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아주 단단했고 차가웠다. 서류는 이미 내 손안에 있었다. 남편의 이름도, 내 거주권도, 그리고 끝내 아들에게 보여줄 진짜 어머니의 마음과 단단함도. 지연은 테이블 위 서류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품격 있는 복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며느리 지연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한참 동안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다가 마침내 허리를 펴는 늙은 나무처럼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을 정비해 나갔다. 민수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 나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말했다. 저는 매도인 김입니다. 제가 아직 거주권 포기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약도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제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저는 이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순간 굳었다. 아, 어머님,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네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민수에게 맡기지 마시고 모든 연락은 저에게 직접 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누군가 나를 밀어내려 할 때 내가 직접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이렇게도 가슴을 뜨겁게 하다니. 그리고 드디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아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엄마, 지금 회사라 오래 못. 민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물었다. 집 문제 때문이야? 그래. 그리고 너와 나 우리 사이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
나는 민수를 집으로 불렀다. 퇴근 후 저녁 무렵 들어선 아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이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민수가 앉자마자 나는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부동산에서 온 계약서, 민수가 몰래 진행한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남긴 거주권 문서.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이건 그래. 너도 보지 못했던 서류지.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나는 이 집에 살 권리가 있어.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너도 누구도 이 집을 팔 수 없어.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당황, 죄책감, 그리고 무너지는 자존심. 엄마 나는 그게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나도 안다. 나는 그의 말을 막지 않았다. 내 사정도 너희 부부가 얼마나 버겁게 사는지도 엄마라면 모를까봐.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시절 다 겪어왔다.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렇지만 민수야,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모른 척할 만큼 잊은 건 아니겠지? 나는 조용히 과거의 작은 장면들을 펼쳐 보였다. 결혼할 때 마련해준 신혼집 계약금, 아이 출산할 때 도와준 비용, 그 후에도 자잘하게 보태준 생활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10수년간 나 혼자서 이 집을 지켜내며 살아온 세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 혼이 나던 아이처럼 보였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고 손등 위로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다. 민수의 눈물은 오랜만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단순한 용서만을 내줄 생각은 없었다. 이제는 어머니로서 지켜야 할 품격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도 분명히 있어야 했다. 나는 그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읽어 내려갔다. 향후 어머니의 거주권, 재산권, 생활권에 관해 어떠한 결정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는다. 향후 부동산 및 재산 관련 의사결정은 어머니의 주도 아래 진행한다. 민수가 문장을 읽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나보고 이걸 쓰라고? 그래. 내가 성인이 되었으면 내 행동에 책임도 져야지. 조용한 말이었지만 단단했다. 민수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한참이 지나서야 말했다. 엄마 나 다신 엄마한테 이런 짓 안 할게. 정말 다시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눈을 뜨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그는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는 동안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 서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었다. 서류에 사인을 마친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울음 자국으로 젖어 있었지만 어딘가 후련해 보이기도 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엄마가 내 어머니라는 걸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완전히 상처를 치유할 순 없어도 적어도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다. 노년의 품격 있는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마음 깊숙이 각인시키는 것이다. 민수가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고요였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들로 가득한 고요. 나는 오래된 마루에 앉아 남편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한 줄 덕분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어. 감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쉽게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노년의 복수란 소리 없이 단단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변함없는 내 집에서 편안히 잠에 들었다. 아무도 나를 밀어낼 수 없는 내가 지켜낸 자리에서